안녕하세요. 삼문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독서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배울 비문학 지문은요, 포크니의 정신공간이라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언어론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었다라는 가정하에 선생님도 수업할 거고요.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봄으로써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비문학 지문을 읽어보기 전에 문단을 먼저 한번 나눠볼게요. 문단이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문단 하나, 그 다음에 문단 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단이 3개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문단 4개 나오고요. 5개. 그 다음에 6개. 문단이 총 6개로 되어 있네요. 자,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 문단으로 이제 바로 첫 번째 문단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나 수능 영역을 풀어볼 때는 문제를 한번 쭉 보고 혹은 보기 지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문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지문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 한번 볼게요. 자, 언어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중요한 소재가 되는 단어이죠. 자, 언어에 관한 지문입니다. 자, 언어는 일련의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쳐 발화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발화라는 말의 뜻은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를 발화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하는 행위를 발화라고 하겠죠. 그러면 봅시다. 언어는 복잡한 어떤 복합적인 인지 과정, 그 인지 생각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된대요? 발화가 되고 그 발화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엇을 이룬대요? 담화가 된대요. 그 발화들이 모여서 하나의 담화가 됩니다. 여러분 담화라는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담화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상대, 이게 청자죠. 그리고 말하는 화자가 있고요. 그렇죠? 화자와 청자가 서로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담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담화가 형성되려면 화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청자도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어떤 맥락도 존재해야 되고요. 공간적 배경도 존재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발화들이 모여서 담화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화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대요. 이 발화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계속 나오죠. 이 인지라는 단어도 뭔가 지금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 코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지의 문제를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는 인지 의미론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자, 인지 의미론, 머릿속에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인지라고 한다 그랬죠. 그쵸? 자, 그러면 인지 의미론에 따르면 이라고 바로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럼 인지 의미론이 과연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인지 의미론에 따르면은 언어는 인지 의미론에 따르는 언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인지 의미론에 따르는 첫 번째 특징. 어때요? 언어의 의미는 언어 그 자체,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의미는 하나의 발화는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인 발화는 독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발화와의 관련성, 앞뒤의 대화들 이거와의 관련성과 배경 지식을
고려해야 명확하게 분석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뒤 발화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제 말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머릿속에서 구성되는 의미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머릿속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경 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발화의 내용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것들을 고려해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또한 인지의미론에서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이렇게 뭔가 발화들이 모여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역시 담화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담화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말하는 화자와 청자와의 담화의 상황이 뭔가의 의미를 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느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할 수도 있는데, 담화라는 게 예를 들면은 말하는 이제 대화의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뭐 의미가 다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담화 상황에 언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볼게요. 자, 인지의미론에 따르는 언어의 첫 번째 언어의 의미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의미론에서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세 번째 특징은 언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네요. 언어의 의미를 연구하는 과정은 역시 의미 구성에 대한 인지적 조작을 해명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특징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인지적 조작을 해명하는 것, 의미 구성에 대한 뭔가 그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 의미의 인지적인 조작을 해명하는 과정이 언어 의미에 대한 연구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첫 번째 문단의 특징, 자, 인지의미론이라는 어떤 기본 이론이 나왔죠. 인지의미론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지의미론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인지 언어학자 포크니에는, 자, 드디어 포크니에가 나왔습니다. 인지 언어학자래요. 그러면 보세요. 뭔가 저명한 인물이 나왔죠. 뭔가 권위적인 인물, 인지 언어학의 어떤 대부라고 불릴 수 있는 언어학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학자가 나와서 그의 이론을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글에 무엇을 확보할 수 있게 될까요? 그렇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언어학자 포크니에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지언어학자 포크니에는 언어는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인지의미론적 접근을 했대요. 위에 나와 있었죠? 인지의미론에 대한 다양한 특성들 나와 있었는데 이 포크니에 역시 인지언어론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대요. 자, 언어는 포크니의 언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라고 했대요.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 역할이었다. 이라고 말하면서 자, 인지 언어론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포크니에는 정신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크니에가 중요하게 생각한 어떤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정신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이걸 도입해서 그에 따르면 나왔습니다. 자, 포크니에의 의견이죠.
포크니의 의견에 따르면 이 정신 공간은 담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존재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상황이라고 했죠. 그 담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말할 때 머릿속에 구성되는 임시적인 개념의 영역이다라고 말을 했대요. 정신공간의 의미가 이것이다라고 지금 정신공간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죠. 정신공간의 의미를 포크니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발화를 하는 거죠.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자체는 어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것들이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형상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신 공간은, 이렇게 머릿속에, 언어를 발화하기 위해 구성되는 다양한 임시적인 개념적 영역이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이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에는 주요 원리가 쭉쭉 나열되네요. 첫 번째 공간 구축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특성과 네 번째 관계가 있대요. 자, 언어인지학자 포크니에가 말하고 있는 언어의 의미에 관해서 의미론적 접근을 통한 언어 의미에 관해서 특히 정신공간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크니에가 말하고 있는 포크니에의 정신 공간 개념에 대해서 지금 쭉 말하고 있으면서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주요 원리를 지금 나열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이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우선이라고 말하면 위에 있는 문단에 어떤 부연 설명이 나오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죠. 자, 우선 공간구축소라는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크니에게 정신공간 개념 중에 첫 번째 원리에 해당하는 공간구축소란이라고 공간구축소의 의미를 제시하게 되겠죠. 그쵸? 자, 새로운 정신공간을 구축하거나 이전에 구축된 정신공간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언어 단위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머릿속으로 인지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발화할 때, 그 하나의 발화를 하나의 정신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포크니에가, 이거를 이렇게 분절적으로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구축소란, 새로운 정신공간, 을 구축하거나 혹은 이전에 구축된 정신공간들에 이어주는 언어 단위다라고 말하는데, 자,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으로는 시간 공간, 현실 공간, 가상 공간 등이 있대요. 자, 이 공간의 다양한 이제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이 있고 현실 공간이 있고 가상 공간이 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자, 친절하게 예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주었죠. 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라는 보세요. 초등학교 때 오늘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과거를 말할 수도 있고요. 현재를 말할 수도 있고요. 미래를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 공간이라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 구축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다음에 집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공간이자 현실 공간이죠. 그쵸? 현실에 지금 이 딱 상황. 내가 집에서 지금 밥을 먹는다, 커피를 마신다 이러면 그 집에서는 현실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간 구축소에서 의해 구현되는 공간 중에는 영화에서 꿈처럼 청자로 하여금, 영화는요 얘들아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이 아니죠. 팩트가 아니죠. 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꿈에서 좀 상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청자로 하여금 바로 상태에서
현실의 공간을 초월하는 상황을 구축하게 하는 가상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현실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가상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혹은 오늘이나 내일과 같은 시간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간 구축소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공간 구축소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정신공간은 개념적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인 요소를 포함한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정신공간의 원리, 요소가 등장을 했는데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요소를 나타내는 언어 단위는 명사나 명사구 등으로, 자, 갑자기 이제 문법적인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명사구. 어쨌든 명사가 뭐예요? 그쵸? 우리가 뭐 나무, 책상,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몸의 몸의 역할을 하는 체현을 말하는 거죠. 그쵸?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처럼 어떤 단위, 그쵸? 명사라는 거는 어떤 이름을 명하는 단위였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늘 이런 것들, 뭐 하늘, 나무, 바람, 뭐 이런 모든 명사들을 보통 명사라고 했고요. 여기서 홍길동이나 이순신, 그리고 선생님 뭐 이름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명사나 명사구 등으로 홍길동, 이순신과 같은 고유명사 또는 이것과 같은 대명사도 있었죠. 그쵸? 그것이, 이것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그 예에 해당한대요. 명사나 명사구 등이 이 예에 해당한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쵸? 명사나 명사구. 자, 그래서 또한 여기까지 지금 요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또한 정신공간이 구축되고 새로운 요소나 기존의 요소가 설정되는 것 이외에 특성과 세 번째 원리죠. 세 번째 정신공간의 원리 특성, 그 다음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계에 대한 정보도 나타낸다. 즉, 정신공간 내에 있는 각 요소들, 뭐 예를 들면은 말을 할 때 우리가 명사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 학교에 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딱 눈에 띄는 명사 뭐가 있어요? 그쵸? 나도 있고요. 그쵸? 학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가 되는 요소잖아요. 그런데 이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 요소들한테 부여된 특성을 상술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물론 특정 정신공간들의 내에 있는 요소들이,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정보인 관계도 처리할 수가 있대요. 그쵸? 그걸 관계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지금 여기 밑에 이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서 이 예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정신공간을 구현하는, 그쵸? 포크니에가 말하는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의 특징과 예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신공간, 포크니에가 말하고 있는 정신공간을 구축하는 원리, 다양한 원리들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공간구축소. 공간구축소, 자, 기억나시나요? 자, 공간구축소는 어땠어요? 시간적인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의 공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상의 공간도 있었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설명해 줬나요? 자, 그쵸? 요소. 각각의 정신공간을 구현하는 요소들. 이 요소들은 무엇으로 구현된다? 그쵸? 명사나 명사구로 구현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관계는 네 번째였죠. 세 번째는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무엇이 있느냐.
자, 특성들. 요소는 명사와 명사구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요소들이 어떤 특성을 부여할 수 있구나. 부여받았느냐. 그래서 특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요소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되느냐 해서 관계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발화에 이 다양한 요소들로 정신 공간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포크니에가 말하고 있는 정신 공간의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대요. 그럼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라는 식으로 이제 다음 지문을 넘어가 볼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또 예시가 사용되었죠. 예를 들어. 자, 영화에서 마녀가 유니콘을 타다라는 발화를, 하나의 말을 정신공간의 개념을 도입해서 표현하면 그림과 같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자, 영화에서, 우리 한번 볼게요. 영화에서 마녀가 유니콘을 타다라는 발화가 있대요. 이것을 정신공간의 개념으로 도입해서 표현한 게 바로 이러한 모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신공간의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 그림과 같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자, 영화라는 공간적 배경 안에 A와 B라는 요소가 있죠. 어떤 거예요? 마녀. 그 다음에 유니콘이래요. 자, 얘네들의 어떤 특성을 봤더니 어떤 특성이 있냐면 탔다라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 실체는 마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운 실체는 유니콘이 되는 거죠. 그 유니콘의 특성에 해당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얘는 마녀의 특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이 두 개가 합쳐져서 A가 B를 타다라는 관계를 만들 수가 있대요. 자, 무엇을 이라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관계, 얘는 요소들의 특성, 그리고 얘네들은 요소, 그리고 영화라는 건 공간 구축소가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럼 지문으로 잠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영화에서 마녀가 유니콘을 타다라는 발화를 정신공간의 개념을 도입해서 표현하면 그림과 같다. 이 담화에서 영화에서라는 가상공간이 나오죠. 그쵸? 영화에서는 공간들의 어떤 다양한 특성 중에서 무슨 공간이라고요? 가상공간이죠. 그렇죠. 실제가 아니고 팩트가 아니니까. 가상공간은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된 공간이다. 그렇죠. 자, 정신공간은 대개 원을 사용해서 표시합니다. 자, 정신공간을 표현할 때 우리가 아까 그림처럼 대개 원을 사용해서 표시하고 이 정신공간에 영화공간이라는 명칭이 붙이는데 이것은 이 정신공간이 영화 내의 세계를 표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그 그림에서 보여주는 공간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녀와 유니콘이 나왔죠. 자, 마녀와 유니콘이라는 각각의 두 요소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이 각각 A와 B로 표현되어 정신 공간에 도입이 된다. 요소가 도입이 된다. 자, 여기에 마녀와 유니콘과 같은 요소 정보 외에 관계 정보도 나타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나타낸다? 즉 A와 B의 관계를 나타내는 타다라는 이 동사를 관계 정보의 타깃 틀이라고 별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탄 실체와 태운 실체로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탄 실체 그리고 태운 실체라는 정보를 함께 기술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랬습니다. 만약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어진 발화가 영화에서 마녀가 사나운 유니콘을 타다 였다면 보세요. 만약에 영화에서 마녀가 사나운 유니콘을 타다였다면 이 유니콘이라는 요소의 특성, 어떤 특성을 부여받게 되나요? 그쵸. 사나운이라는 특성을 부여받게 되죠. 그쵸. 그래서 유니콘의 특성, 사납다라는 특성도 병기에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표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떤 정신공간이 말하고 있는 원리들이 어떤 식으로 예로 표현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 앞에 잠깐 보시면 다시 그림으로 가셔서 자, 이렇게 원으로 크게 정신공간을 구현을 한대요. 그래서 이 공간의 명칭을 영화 공간이라고 하고, 이 영화 공간은 당연히 어떤 공간이겠어요? 가상의 공간이겠죠. 그쵸? 가상의 공간. 자, 그랬을 때 이 안에 A와 B라는 두 요소를 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녀와 유니콘 이렇게 두 개의 요소의 어떤 특성이 아니라 이제 관계죠. 관계. 자, 관계는 타깃틀이라고 이렇게 관계 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 공간 안에서 탄 실체, 태운 실체라고 해서 이 동사 타다라는 거에 대한 관계를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자, 탄 실체는 마녀가 되는 거고 태운 실체는 유니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타다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어떤 관계를 성립하느냐, A는 탄 실체가 되는 거고 B는 태운 실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계를 분석할 수 있고, 여기에 혹시라도 마녀가 어떤 유니콘? 사나운 유니콘을 타다라는 말을 덧붙인다면 유니콘의 특성이 된다라는 거죠. 특성. 그래서 사납다라는 특성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네 번째 문단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포크니에가 말하는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적용의 예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영상을 끝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영상을 끝내고 나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